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최근에 저도 계속 몸살이 좀 쉽사리 낫지는 않습니다. 근데 독감을 좀 예방을 좀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걸린 사람한테 계속 반복해서 걸린다고 하니까요. 예방 차원에서 방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 마시는 것이 가장 빠른 효과라고 하거든요. 저와 같이 물 섭취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전략, 전술은요, 바로 우리 주식 승천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6.08포인트 상승 마감한 1946.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조금 출회가 됐었죠. 0.58포인트 하락 마감한 522.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치 3.2원 하락 마감한 1060.50으로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장에서 과연 중소형주들 일부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강했었거든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냈는지 포트폴리오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운용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저가 편입의 시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솔테크닉스 2.03%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장 5.3%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남루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1 1.67% 상승 마감을 하면서 3.9%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팜스토리 3.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7.1%의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겠고요. 5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드코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MC넥스 금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 11,550원에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빅솔론 1.9% 상승 마감을 하면서 4.7%의 수익률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4종목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파트론 역시 금요일장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시초가인 13,650원에 포트에서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요일장 승천주로 금호석유 92,7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오세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인성정보 역시 금요일장 매도 의견으로 오늘장 시초가 4,710원에 포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금요일장 승천주로 한진 26,800원에 신규 편입 성공했습니다. 오세기 멘토가요, 내일장 승천주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산업입니다. 매수가 28,5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TI가 1.33%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2.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보겠습니다. 예병군 멘토의 한진중공홀딩스가 25%로 2위권입니다. 이상로 멘토의 벽산 22.2%로 3위, 이호엘 멘토의 CJ 19.6%로 4위,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 14.3%로 5위를 기록합니다.
1위 살펴봅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26.1%로 1위입니다. 명예전당에는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금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은메달, 예병군 멘토의 성우전자 24.2%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금요일과 그리고 연속적으로 오늘 월요일날 시초가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거의 다 반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상당히 상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멘토는요, 조민규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조민규 멘토가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초가 부분에서는 1950선 정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장중에 195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심리적인 좀 저항선, 기술적으로도 한 1950선 정도를 시장에서 좀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선물 쪽에서 대규모 또 순매수를 보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400여 약 정도 순매도를 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위다 혹은 아래다 이렇게 좀 결정된 모습들은 아닌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좀 한동안 소외됐었던 뭐 건설주라든가 은행주, 그다음에 내수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시장에 참여했던 투자 심리 자체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소폭 또 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관련주 쪽이라든가 어떤 코스닥 쪽에서도 지수와 좀 연동될 수 있는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참여했던 참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조민규 멘토의 의견이었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2월장은 뭐 변동성 장이 좀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의 흐름 자체는 계속해서 어떤 변동적인 구간을 주면서 어떤 개인들의 어떤 심리 그리고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위축할 수 있는 장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상승장이 오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늘 어떤 이렇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리면서 결국은 오늘 중소형주들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이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긍정적인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 구간이 조금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주가의 흐름이 지금 악화될 수 있는 저 코스닥에서의 어떤 흐름, 이 부분은 2월장에서의 리스크를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제 2월 말이 되면 반기 보고서 제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늘 코스닥에 대해서 상장 폐지가 예상이 되는 종목군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2월 말쯤부터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상승장이 있기 전에서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죠.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우선주들이 오늘 대규모 상승폭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종목군들이 지금 상한가 여러 종목의 우선주들이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 투자의 어떤 비중을 좀 늘려야 될 시기이구나. 요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에서 그동안 미운 오리였었습니다. 바닥권의 매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은행주와 건설주가 강한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조민규 멘토를 통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은행주라던가 건설주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시장에서 오랜 기간 좀 소외가 됐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경기라던가 그 버블 세븐 지역이죠. 강남, 뭐 서초, 송파, 그다음에 목동, 분당, 용인, 평촌 등과 같은 좀 그런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 건설주들이 무더기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건설업종, 그다음에 은행업종 지수를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시작했던 시점이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코스피가 지금 1950포인트 남짓하는 그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때와 비교한다면 코스피가 한 105%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 하단으로 보이시는 은행업종 지수가 32.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후에 오늘장을 좀 제외한다고 한다면 지난주까지도 한 5% 남짓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년에서 한 6년 동안 상당히 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언더퍼폼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던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 국면, 바닥을 어느 정도 다졌다라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수출 관련주도 자동차나 IT 종목들이 좀 쉬어가면서 지수가 좀 이렇게 막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은행이라던가 건설업종들이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작년 보다는 올해가 좀 낫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으로 좀 상승세를 좀 보였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 은행과 건설 쪽의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요. 예변 코멘트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좀 집중해야 될 중소형주 쪽, 코스닥 쪽의 테마 또는 업종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형주는 지금, 중소형주 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랠리 구간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제가, 출연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509포인트 아래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이 맞고, 즉, 523포인트가 다시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이 523포인트는 전에 523포인트, 즉, 눌리는 구간에서의 523포인트가 아니라, 지금은, 지지대, 즉, 심리적 이동평균선을 다 밑으로 내려놓은 상황에서 올라오는 구간에 523포인트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즉 여기서 강한 상승보다는 조금의 더 기간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코스닥 즉 중소형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중소형주가 좀 테마성 재료로 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 관련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이제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테마군들이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 관련해서 테마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저터널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KT 쪽에 KT 해저 관련주가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KT 서브마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KT 서브마린 해저 터널 관련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건전한 조정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지금 재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이 해저 터널은 가장 가까운 미래에 지금 어떤 테마군, 효용 가치성을 지닌 테마군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KT 서브마린이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과 어떤 이런 성장성 부분이 겸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감안을 하셔서 매수에 동참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죽어있는, 즉 바닥권이라고 최바닥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은 가능하면 들어가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내부의 악재적인 부분, 즉 반기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 나와버리면 그때 바로 거래 정지가 걸리면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2월장 지금 후반부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얘기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이 3월장이 오면 늘 마지막 추이라고 하는 칼바람이 좀 있습니다. 주시장에. 오늘 역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에 많이 돌았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피해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지금 최근에 편입했던 STI, 즉 3D 프린팅 관련해서 종목군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I가 금요일이죠. 가격 제한폭까지 사실상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승천에 편입하고 난 이후에 한 3% 정도의 손실 구간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강한 상승 이후에 결코 조정이 아니라 횡보가 나왔던 구간입니다. 그 횡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금요일날 가격 상승폭까지, 즉 실적도 받쳐주면서 성장성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TI 자체는 3D 프린팅 중에서도 속도와 정확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3D 프린팅 기기를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루머까지 지금 돌면서 오히려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자꾸 손절가를 높이셔서 익절가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상승의 폭이, 즉 추세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상투가 우리가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손절가를 자꾸 높이셔서 익절가를 만들어 가시다가 추세가 꺾여 내려올 때는 어깨에 파시는 전략입니다. 그 전략 반드시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종목인 한진중공업홀딩스,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건전한 조정 나오고 다시 N자형의 모양을 그리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진중공업홀딩스는 그룹 재무구조 재편과 관련해서도 지금 결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대를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제가 그 편입가하고 대비해서 편입가가 매수가가 9,400원인데 손절가를 1,200원으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올 때는 손절가를 절대 높여가시는 전략은 맞지 않습니다. 이때는 손절가 자체도 횡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가파른 상승이 이어진다면 그때 손절가를 높여가시는 전략입니다. 그것이 추세를 여러분들이 추세대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포트폴리오 중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될 종목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슈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시황의 전략을 잡고 다른 탑픽 종목을 선정하는 그 시간이죠. 종목 발견 신봤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예병군 멘토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숨죽였던 소해주, 햇들날 왔나라는 부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찬밥이던 주식이죠. 소해주들이 뜨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하는 업종은 건설업과 은행업종이었는데요.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눈에 띄는 것은 상승 중인 이들 업종 상당수가 지금껏 시장의 냉대를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최근 코스피 대형주와 소형주의 수익률 격차가 완화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시각 개선과 국내 상장기업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마무리들 등은 대형주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많이 팔았고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고 있는 업종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른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예, LG 하우시스. 주민규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저 역시 LG 하우시스를 선택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소해주들의 반란의 탑픽 종목을 LG 하우시스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를 통해서요. 먼저 이 소해주들 왜 이렇게 잘 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탑픽 종목으로 꼽아왔던 LG 하우시스는 소외주는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대림건설이라든가 대림산업이라든가 참 건설 대형 건설사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산업이 오늘 한 11% 정도 상승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지금 대림산업이라든가 현대산업 이런 지금 소외받았던 건설 업황군들이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대림산업이라니까 대림산업이 한 4% 정도 올라왔네요. 그리고 지금 GS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GS건설이 11% 정도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두 종목에 대해서 착각을 했는 것 같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제 건설주가 더 이상 나쁠 게 없다라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주들이 지금까지 나빴던 원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빴던 원인 자체는 뭐냐면 결국은 대형 아파트가 마진이 좋은, 즉 수익성이 높은 대형 아파트가 자꾸 미분양이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런 점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대형 건설사들이 이익이, 즉 순이익이 감소되면서 실적까지 악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빠지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지 않느냐는 인식 확산, 즉 건설수 빠질 때까지 빠졌다라는 인식 확산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증시 자체는 이런 굉장히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는 것은 불확실성 구간이 지나고 안도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도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낙폭이 과했던 종목군들에서 상승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이 가파르게 같이 상승해 주냐? 그렇진 또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받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지금은 대세 상승을 위한 어떤 준비된 장이다. 준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장이다. 이 얘기를 좀 소외받았던 이런 건설사와 금융업종들을 통해서 힌트를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소외받았던 종목군들이 올라온다면 증시가 전반적 증시의 어떤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형성에 어떤 일조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를 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건설사가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거를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PT를 보시게 되면 상장 건설사의 PF 잔액 변화입니다. 그런데 대형 건설사 삼성물산이라든가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PF가 오히려 PF 대출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하는 PF 대출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2013년도까지 그런 3분기까지 오히려 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림산업이라든가 지금 대우건설, GS건설들은 오히려 PF 대출이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비해서는 오히려 GS건설이라든가 지금 대림산업이 더 나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대형 건설사들이 PF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직은 확고한 재무구조 개선이 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100% 가까이 이제 PF 대출이 100% 줄은 업체들이 있어요. 특히 보면 화성산업이 지금 강하게 눈에 보이는데요. 조금 이따 잠시 뒤에 화성산업의 어떤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건설사가 좋지 못한데도 중소건설사 중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사망가뮤 역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사망가뮤 역시 중소건설사인데 PF 대출이 100% 가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PF 대출이 지금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잠시 뒤에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 왜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냐. 즉 대형 건설사는 즉 반등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인구 및 가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잘 나갔던 요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여러 가족 즉
한 가족 내에 구성원들이 다 모여 사는 반면에 지금은 1인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요인으로 살펴보자면 이혼율의 증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 인구 자체가. 그런 부분도 어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떤 삶의 양적인 부분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많이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형, 즉 평수만 좋으면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알차게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면서 사는 게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지금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사고의 차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대형 건설사보다는 아직까지도 중소형 건설사가 조금 더 메리트가 좀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리모델링,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가구재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구재 중에서도 리바트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건설 자재 쪽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지금은 지금 건설 업황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건설사 위주로 조금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은 이 트로이카 업종이라고 하죠. 건설, 증권, 은행 부분인데요. 예병훈 멘토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 본격적으로 상승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겠고요. 전민기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역시도 예병훈 멘토의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던 건설업종이라던가 은행업종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대세적인 상승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고가를 내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관악폭 구간에서 이제 기본적인 반등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LG 하우시스라던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이제 리모델링 시장 쪽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건축이라던가 부동산 경기가 좀 얼어붙어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도 지속적인 좀 실적을 개선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업종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상승을 탈 수 있는 내수 경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요. 그런 모습이라고 판단할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틈새 시장 쪽에서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 쪽으로 일시적인 좀 수급이 쏠림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좋은 모습을 들이우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분께서 얘기를 하셨던 걸 좀 더 이어가서 왜 LG 하우시스가 탑픽 종목이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김도영 앵커하고 제가 그 주말에 이제 부산 강연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부산 대구 강연회를 갔다 왔는데, 김도영 앵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라오는 길에. 참 지방에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누구나에게나 좀 로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작은 건설사들이 조금 올라올 수밖에 없고, 기자재 쪽이, 건설 기자재 쪽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거죠. 삶이 양적의 어떤 양적인 부분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질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그 PF 대출에 대한 얘기 드리면서 화성하고, 그러니까 화성산업이죠. 화성산업과 그 다음에, 지금, 사망감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산업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 굉장히 장기적 우상향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중소건설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전원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그리고 또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굉장히 예쁜 집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예쁜 집, 전원주택을 대형 건설사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왜,
PF 대출을 그만큼 갚을 수 있었는가도 어떤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성산업 마찬가지, 그리고 사망감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건설 기자재 쪽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기자재 쪽에 대한 얘기인데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집에도 지금 인조 대리석이 지금 깔려 있습니다만, 이런 인조 대리석들이 지금 고급 아파트들 위주로 인조 대리석들 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에 이제 마켓 시효인데요. 지금 LG 하우시스가 거의 3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 하면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리모델링과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집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건설 기자재가 당연히 지금 주가가 높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같이 공동적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LG 하우시스의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하우시스 지금 계속 꾸준하게 실적과 더불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수반되면서 장기 성장을 띠는 종목군들은 제가 예각기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5도와 30도 사이에 각도를 이루면서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셔도 지금 이 LG 하우시스가 실적 우상향 패턴이 맞구나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와 비슷한 업종이 있죠. 그 다음에 KCC도 마찬가지입니다. KCC 보시게 되면 KCC 역시 강하게 실적 우상향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중소 지금 자재 쪽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이 바로 삼목 에스폼입니다. 삼목 에스폼은 실적 대규모 굉장히 가파른 실적 성장세의 어떤 발표를 하면서 지금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삼목 에스폼 역시 건설 기자재 쪽입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건설 기자재 쪽이 아직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어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삶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던 것을 주식시장에서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또 조민규 멘토는 왜 LG 하우시스가 탑픽 종목인지 들어봐야겠죠?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병 멘토님 말씀을 드리면서 여병 멘토님이 저보다 확실히 잘 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조 대리석을 깔고 사시는군요. 저는 아직 비닐장판 깔고 사는 집에 살아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리모델링의 수혜를 못 받고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차트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LG 화학에서 분사를 한 건자재 업체죠. 실질적으로 업황 자체는 화학 업종에 속해져 있습니다. LG 하우시스 차트는 좀 전에 보셨으니까 롯데케미칼에 대한 기술적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과거 같은 경우 2009년, 2010년도, 2011년도 때는 차화정이라고 해가지고 화학주들이 초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이제 그 2분기 때 실적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당연히 이제 화학주가 강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화학 업황이 좋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LG 하우시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롯데케미칼하고는 최근에 좀 반대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오히려 2011년도까지는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2012년도 중반기를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롯데케미칼이나 LG 화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LG 하우시스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는 롯데케미칼이나 어떤 LG 화학 같은 화학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최근 들어서는 화학 업황 자체가 좀 침체 국면 혹은 좀 실적 자체가 좀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좀 다운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LG 하우시스는 그런 값싼 원자재를 가지고서 이제 완성품을 만들다 보니까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바닥에서 이제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부동산 시장이 좀 침체됐던 국면들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리모델링을 통한 실적 개선, 그 다음에 판매라던가 어떤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다고 한다면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거나 주택 경기가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LG하우시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존의 어떤 리모델링 시장이 축소되기보다는 더욱더 이제 확장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추가적인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얼어붙어 있었던 부동산 경기라던가 또 아파트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LG하우시스 같은 경우 지금서부터 뭐 추가적으로 급격한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좀 쉬었다가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추가적으로 돌아선다고 한다면 LG하우시스는 꾸준한 상승의 흐름을 조금 더 연장시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탑픽이 될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건설 기자재 쪽은 앞으로도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두 분 굳이 꼭 엔조 대리석 얘기를 하시는데 상당히 화두가 됐던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들을 안 해주고 계세요. 그만큼 인조 대리석 시장이 인테리어 시장에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짧게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LG 하우시스나 KCC 같은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이 라이온 캠텍 같은 건 신규 상장 이후에 화재 이후로 다시 한번 안정화되는 단계인데 중소형주 쪽으로 좀 살 수 있는지 예병 멘트. 예, 라이온 캠텍,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옵니다. 보고서상에서도 어떤, 인조 대리석 관련해서 어떤 마켓 시효를 굉장히 늘려가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 조금 이제, 검증 단계를 좀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은 상장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라이온 캠텍을 일단 탑픽 종목에서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라이온 캠텍의 어떤 주가 흐름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변수 요인으로 분명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조금 고객이 가우뚱거려지기 때문에 라이온 캠텍은 일단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예병훈 멘토는 좀 확인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조민규 멘토는요? 예, 저도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 이후에 신규 상장된 이후에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것처럼 증설되는 공장에 있어서 또 화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도 또 그 주가를 또 회복하고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2,600억 정도 되고 실질적인 자본이라던가 자산 가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어느 정도 좀 미래에 대한 이익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 기술적이라던가 이러한 어떤 추세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가치를 보고 어떤 기업적인 밸류에이션을 좀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약간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분 모두 다 LG 하우시스 쪽에는 강한 긍정의 의견을 주셨지만 그만큼 상장부터 화두가 되었던 라이온 캠텍이라는 중소형주 쪽 입장에서는 확인할 것이 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멘토링 따라 하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죽였던 소외주들 우선주 그리고 트로이카 종목인 은행과 건설주, 증권주가 좀 올랐습니다. 해뜰날 왔나라는 의견에 두 분 모두 다 아직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역발상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LG 하우시스, 건설 경기가 회복된다라면 더 기자재가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고요. 예병군 멘토는 전반적인 증시가 상승 기조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부분에 순환매 쪽을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LG 하우시스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포트폴리오에 자신의 역량을 입히는 그 시간이죠. 바로 승천주 시간 출발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네, 오늘은요, 내일장 승천주로 우리 조민규 멘토가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상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이고 아마 대우 인터내셔널 하면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는 그냥 미얀마 가스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에 편입이 돼서 포스코와 함께 어떤 철강에 대한 무역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또 종합 상사기업으로서의 영향을 또 발휘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기다렸었던 그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상업 생산이 생산과 함께 판매가 이제 본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4분기 때는 실적에도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는 한 번 정도는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아닐까. 특히나 최근같이 시장이 좀 답답하고 이렇게 좀 막혀있는 분위기일수록 어느 정도 이익이 확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야 된다는 판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대우 인터내셔널을 내일장 승천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상세하게요. 또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얀마 가스 관련한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이 반영되는 모습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판단이 되어질 텐데요. 지금 그 화면에 보시는 부분이 미얀마 가스 매장량과 함께 광구를 이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이게 그 채취를 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우 인터내셔널이 한 51%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원유로 환산했을 때 약 8억 배럴. 우리나라가 이제 연간으로 소비하는 천연가스 소비량으로 친다고 한다면 한 3년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요.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상업 시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를 통해가지고 이제 육지로 이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얀마부터 중국까지는 또 이렇게 파이프 건설이 되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부터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으로 직접적인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생산 그다음에 이제 가스를 채굴하는 순간부터 직접적인 판매가 다이렉트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작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작년 11월 달부터는 상업 생산을 통해서 이제 회사의 그 이익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다음에 올해 분기별로 이제 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우 인터내셔널은 상당히 큰 이익 모멘텀으로 발생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가스전에 대한 생산 일정을 좀 살펴보시면 작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 7월 달에서부터 가스를 이제 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작년 11월 달부터 이제 중국으로 어느 정도 판매가 시작이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모든 100% 지금 상업 시추가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최근에 좀 답보적인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올해서부터는 매 분기별로 지속적인 이제 캐파 증설이 늘어나고 있고 2015년도 정도 되면 한 5억 입방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제 그 5억 입방미터부터는 꾸준하게 30년 정도 지속적인 이제 판매를 기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스 판매 계약을 통한 공급 계약을 좀 살펴보시면요.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에 이제 판매가 개시되어졌고요. 특히나 30년 동안의 먹거리를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 주식을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약 10년 전서부터 미얀마 가스 언제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올해서부터는 순차적으로 이제 캐파가 늘어나면서 내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100%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그 미국 시장에서 있었던 그 미국의 한파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유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100 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3 선에서부터 지금 한 5.7달러 선대까지 급격한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대우인터가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들의
있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이익에 대한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대우 인터내셔널의 실적 추이를 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까지 보면 매출이 이렇게 좀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철강 업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 역시도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한 5천억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의 증가는 어느 정도 이제 기존의 어떤 스탠스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확실시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연간 한 5천억 정도 될 수 있는 그 미얀마 가스정을 통해 가지고 유입될 수 있는 영업이익이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약 30년 정도를 매년 5천억씩 벌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현 주가 구간에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요, 조민규 멘토 차트를 통해서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매매 포인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우 인터넷 차트를 보시면 3만 원대에서부터 약 4만 2천 원대까지 이렇게 크게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지수가 약간은 좀 위아래로 좀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가격 밴드를 올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봉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데 최고점이었던 4만 4천 원과 비교했을 때 대략적으로 한 3천 원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또 한 번 정도 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탑픽 종목으로 얘기했었던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한 13만 원대 언저리, 14만 원대 언저리 정도면 상당히 좀 그 직전 고점이었던 상장 이후에 어떤 고점 가격대에서 좀 부담을 느끼는 구간이 있었었는데 그 자리를 뚫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좀 시원스러운 상승 흐름을 좀 전개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매출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익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히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한 4만 원 초반대서부터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권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매 포인트,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매수가는 한 4만 500원 정도로 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4만 1,350원 정도에 끝났는데 한 1% 정도 마이너스 구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를 좀 가담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만 8,500원으로 설정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매매 포인트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예병 멘토, 예. 대우 인터내셔널 어떻게? 예, 종합상사라는 어떤 그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보면 대우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장사를 잘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실적을 거두면서, 진짜 잘 유지를 하고 있다. 장사도 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우 인터내셔널 최근에도 보면 사업 영역을 계속 꾸준히 좀 넓혀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넓혀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어느 군데서는 또 문제가 터질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실물 경기도 크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종합상사가 지금 외형을 자꾸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결코 제가 봤을 땐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외형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사실 이제 종합상사 기업이라고 한다면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함해가지고 LG상사, 현대상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사실 예전과 같은 종합상사 기업들은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모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 상품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해외로 수출하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약간의 좀 마진들을 남기는 업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LG상사가 이제 유리와 관련된 광구 개발을 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에 이제 뛰어들면서 좀 몇 년 전서부터 상당히 좀 이슈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이 반영되는 부분들은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미얀마 가스전을 통한 상업 매출이 이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철강 기업을 갈 수 있는 포스코가 이제 모기업으로도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역량보다는 포스코 그룹 편입 이후에 철강 수출을 하기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답변이 좀 시원하게 되셨습니까? 예, 저희 또 조민규 전문가님이 워낙 또 멘토님이 워낙 또 잘 하세요, 보면. 그러니까 종목도 잘 발굴을 하시고, 제가 예전부터 꼭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은데, 사실 진짜 오늘 영광입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도 너무 시원하게 잘 해주셨고, 사실은, 제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됐는데, 답변 자체가, 이 회사는 그냥 일반, 종합상사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사실 이 대우인터내셔널 하면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투자가 이제 긍정적으로 실적으로 잡혀지는 부분이 상당히 호재잖아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가스전에 의한 실적 추이가 좋아지기 때문인데요. 혹시 이 대우인터내셔널은요, 조민규 멘토, 셰일가스 투자 손실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일단은 어느 정도 그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한 5천억 정도 되는 그 영업이익이라던가 순이익 부분이 30년 동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던가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주가 형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차적으로 그 상업 생산에 대한 캐파가 늘어나는 시점부터는 이익에 대한 증가 폭이 매출에 대한 증가폭보다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는 셰일가스 투자 자체를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나요? 특별한 부분에서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판매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륙분 탐사를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쪽에서 AD7이라고 하는 광고부터 또 탐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셰일가스라든가 러시아의 셰일가스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기존에 갖고 있었던 탐사의 역량,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미얀마 가스전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에 따른 이익을 가지고서 또 다른 광고를 탐사하고 또 다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사업적인 역량과 함께 실적도 충분히 개선될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답을 좀 주셨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셰일가스 쪽에 집중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광국 쪽 각 전 세계 지역에서 가스전을 통한 실적이 계속 상승한다라는 관점으로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멘토링 잘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고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우 정재훈 예병군의 온라인 공개 방송이 매일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오후 3시, 4시, 10시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음날 준비하기 위해서 잘 멘토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이었습니다. 예병군 멘토 조민규 멘토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